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이자 두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인생 정말 재밌고 신나게 살아보고 싶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제 나이가 벌써 반백살이 넘었네요. 제 인생에는 정말 말도 꺼내기 싫은 한 남자가 있는데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한숨이 절로 나올 정도로 피곤한 인간이었답니다. 오늘은 용기를 내서 그 인간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내볼까 해요.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남자가 제일 싫으세요? 주변에서 이 말 저 말 다 들어보아도 저는 무책임한 남자가 제일 싫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가정을 이룬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자기만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 징징거리면서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저희 남편이랍니다. 남편은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게 자란 건지 시모 말로는 잔병치레가 많았다고 했어요. 아기 때 잔병치레 한두 번쯤 안 한 사람이 어딨나요? 마치 그걸로 자신의 아들을 합리화시키려는 듯한 시모의 말은 늘 저를 짜증나게 했습니다. 애미야, 애비는 원체 기도 약하고 몸도 약한 애야.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하려무나. 사람이 타고난 팔자라는 게 있는 건데 그게 타고나게 약한 걸 어쩌니? 지도 어떻게든 살아보려 하는 거니까 애미 네가 좀 이해해야지. 어머님, 저도 몸 약하고 기 약해요. 누구는 이렇게 억척스럽게 살고 싶어 사는 줄 아세요?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이라는 걸 져야죠. 저도 힘들어요, 어머님. 아이고, 아주 지 남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구만. 아니, 애비가 그럼 뭘 그렇게 너한테 잘못했냐? 니네 둘이 서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서 애기 낳고 가정 꾸린 거 아니야? 그럼 너도 가정이라는 거 책임을 져야지. 네 남편한테만 그렇게 책임 노래를 부르면 쓰냐? 그래도 가장이 해야 할 몫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같은 여자로서 어머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됐다. 그만해라. 남들이 들으면 아주 애비가 세상 쓸모없는 인간으로 보이겠구만. 이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거늘. 결혼 후부터 20년 동안이나 모시고 함께 사는 시모는 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아들 편만 들어주셨어요. 저희 남편은 외동아들로 자랐고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답니다. 시모는 저희 남편을 홀로 키우시느라 안 해본 일이 없으셨고 남편이 결혼하기 직전까지 일만 해오시던 분이었어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이를 키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시모의 이런 부분은 아주 훌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 홀어머니가 고생하며 자신을 키우는 것을 아는 자식들이라면 집안일도 돕고 자신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 보통일 텐데 남편에게는 이런 모습이 별로 없답니다. 남편은 오로지 자신 하나만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전의 일은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결혼한 후의 모습을 보면 예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충 짐작이 가잖아요. 일단 힘든 일은 다 제쳐두고 쉬운 것만 찾아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남편은 힘들고 어렵고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기면 민기적 미루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회피한다거나 저나 시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스타일이죠. 회사 일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회사에서 힘들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대로 얼른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밥 먹듯이 했고 실제로 몇 번이나 회사를 옮겼답니다. 어쩌다 제가 그런 인간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저도 워낙에 친정이 없는 집안이라
일찍부터 타지에 나와서 일을 하며 생활비를 보내드렸고, 그런 와중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20대 중반이 넘어 후반이 되어 만난 이 남자에게 저도 모르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워낙에 독립적이고 생활력 강하게 살아가던 제가 그때 눈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의지하고 싶었다니까요. 한 6개월 만에 결혼 날짜를 잡았고 시모와 남편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집에 제가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이랍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둘 다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열심히 돈을 모으면서 저축하고 살면 분명히 머지않아 괜찮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집도 이사하고 자동차도 사고 남들처럼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니면서요. 더군다나 시모 역시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으셨고 그 당시에도 일을 하고 계셨기에 솔직히 세 사람이 벌어서 저축하면 금방 돈이 모일 것이라는 생각도 했었답니다. 데이트 비용이 아까워서 멋진 다방 같은 곳도 마다하고 자판기 커피를 마시던 제가 남편에게 한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내가 평생 이렇게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든 건 처음이거든. 당신이 그런 존재야. 지금 이 자판기 커피도 나는 세상 그 어떤 비싼 커피보다도 맛있어. 와, 당신은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자인 것 같아. 진짜 멋지다. 너무 멋있는 여자야. 나도 당신한테 의지하고 기댈 거야.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럼 남자도 힘들면 기댈 수 있지. 자기 힘들면 나한테 기대. 나도 당신한테 든든한 사람이 되어줄 거야. 이 말이 발단이 되었는지 건뜻하면 남편은 결혼 이후에도 이 말을 계속해서 떠들어댔었답니다.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던 남편은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회사 사장과 부장이 짜고 자기를 모략한다는 둥 회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한다는 둥 하면서 말이죠. 자신은 그런 곳에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쉽게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면 어떡해요? 당장에 적금 들어갈 돈도 있고 그런데. 당신이 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럼 억지로 계속 다녀야 돼? 그럼 내가 억지로 참고 다니다가 앞으로 병이라도 얻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도 괜찮아?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그래, 여보. 열심히 일했으니까 앞으로 조금 쉬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자. 당신은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당분간은 내가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내 친구가 낚시를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 한 달 정도 같이 갔다 올까 하는데 괜찮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나도. 한 달? 그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네. 우리 아직 신혼이고 집에 그럼 어머님이랑 나만 있는데. 그게 뭐 어때서? 우리 엄마 굉장히 편한 사람이야. 당신 편하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말도 없이 일을 그만둔 남편은 뻔뻔하게도 한 달 동안이나 친구와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남편의 버릇을 싹 고쳐놨어야 하는 건데 너무나 순진하고 남편에 대한 믿음이 컸던 저는 그저 남편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행을 보내주었습니다. 신혼 4개월 차에 시모와 단 둘이 집에 남아있던 저는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노는 스타일도 아니었기에 집에만 붙어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쉬는 날이면 하루 종일 집에서 시모와 붙어 있다가 밥 차려드리고 청소하라고 하면 청소하고 거의 반식모처럼 생활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집을 비운 한 달 동안 시모는 몇 명의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집안에서 고스톱도 치시고 밥과 술도 드시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셨고, 저는 한쪽 방에서 그분들의 시중을 드느라 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죠. 맡기 싫은 담배 냄새를 억지로 참으면서 라면 끓여드리고 밥도 차려드리고 또 슈퍼에 나가 막걸리도 사다 드리곤 했는데, 정말 그때의 제 모습은 바보가 따로 없었네요.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야무지게 하지 않을 것과 할 것을 구분하면서 살았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그렇게 남편이 집을 비운 한 달여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제 몸이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속도 미식미식거렸고 몸살기가 있으면서 식은땀도 났는데 알고 보니 임신이 된 것이었더라고요. 제가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서 날짜가 조금 지나가도 그러려니 하고 있었거든요. 세상 너무 기쁜 마음에 당장에 시모에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지금 막 확인하고 오는 길이에요. 뭐? 임신? 너 지금 임신이라고 했냐? 우리 아들이 집을 비운 게 한 달인데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는 애 안 가져봤나? 너 혹시 만나는 남자 있었니? 이런 앙큼한 년 같으니라고. 아주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네가 딱 그런 모양새구만.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 핏줄이라고요. 왜 이러세요, 정말? 너 내가 아주 다 뒷조사 해볼 거야. 조사하면 다 나와. 아주 이게 어디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어머님, 지금 술 취하신 것 같아요. 얼른 한숨 주무세요. 내일 얘기해요, 내일. 술에 취해 있던 시몬은 제게 해서는 안 될 막말까지도 퍼부으셨습니다. 시몬은 술만 드시면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주사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저도 남편이 집을 비운 이 기간에 처음 알게 된 일이었죠. 뱃속에 손주를 가졌다는 며느리한테 이게 할 말인가요?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미칠 노릇이었답니다. 지금 같으면 아주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놨을 텐데 그때는 뭐가 그리도 무섭고 어리숙했는지 원. 한 달이 지나 남편이 돌아왔고 얼굴이 좋아지고 살까지 오른 남편은 그 후로도 5개월을 놀았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팽팽 놀면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죠. 배가 산처럼 부풀어 오른 만삭의 임산부인 제가 미친 듯이 일을 해서 병원비도 마련해 놓고 적금을 부었습니다. 시모도 그 당시에 일은 하셨어요. 하루 종일 하시는 일을 반으로 줄여 오전 시간에만 나가서 일을 하셨었는데 단 한 푼도 주지 않으시고 혼자 술 드시고 친구분들 만나시면서 다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필요한 생활비는 온전히 다 제가 번 돈으로만 생활을 하게 되었던 시기였었죠. 제가 하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며 남편에게 취업을 하라고 하자 남편은 마지못해 제가 만삭이 다 되었을 때 작은 공장에 취직을 했었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야간 수당도 꽤 높았고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지라 출퇴근 시간도 절약할 수 있었죠. 큰아들이 태어났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1년 후에 둘째 아이까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벌이로는 턱도 없는 부족한 생활비였지만 그동안 모아놓은 적금을 깼고 조금씩 따로 모아두었던 저의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가며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그렇게 남편이 외벌이로 2년쯤을 버티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은 또 한 번 다니던 공장에 사표를 냈다며 자랑처럼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내일부터 자유인이다. 드디어 탈출했어. 드디어. 응? 혹시 당신 직장 그만둔 거야? 그런 거야? 그래, 드디어 그만뒀다. 그동안 그 공장장 새끼 밥맛 없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뭐? 여보 진짜야? 어? 지금 당신 가장이라고.
우리 애들의 어머님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야.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당장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아니, 당신 언제는 힘들면 기대라며. 아니, 당신한테 기대라고 했잖아. 나 힘들어. 힘들어서 기대려고 하는 건데 이제 와서 모른 척 하기야? 아니, 그건...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얼마나 지났다고 이러냐? 사람이 어쩜 돈밖에 모르고 내가 힘든 건 안중에도 없고.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어? 아니, 여보,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우리 자식들 굶길 거야. 최소한의 책임은 지고 살아야지. 황당한 남편의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고, 그날 저희는 결혼 이후 가장 크게 싸웠던 것 같아요. 두 아이들을 낳아놓고 저렇게 책임감 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진짜 많이 실망했거든요. 둘째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저는 이토록 무책임한 남편만 믿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나서서 당장에 뭐라도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정말 굶어 죽기 딱 좋을 모양새이더라고요. 시모는 반나절 일하셔서 번 돈으로 술 먹고 노느라 바쁘시지, 남편이라는 인간은 자기 힘들다고 홀랑 직장을 그만두고 낚시를 가서 머리를 식혀야 한다고 난리지. 정말 가족들의 생계에 대해서는 하나도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저 혼자 고군분투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사장님이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거든요. 사정을 말씀드리고 조금 일찍 퇴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퇴근 시간 대중교통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빨리 집에 와서 아이들을 돌봐야 했거든요. 남편이라는 놈이 워낙에 아이들 돌보는 것이 서투르고 지 혼자만 아는 놈이다 보니 제가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일을 하는 것이 많이 불편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예전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먹일 모유를 유축해서 넣어두고 아침 준비를 해놓고 출근을 했고, 저녁에는 오자마자 또 아이들에게 젖을 물리고 밥을 차리고 빨래 청소까지 했어요. 도무지 손 하나 꿈쩍하지 않으려는 남편 때문에 제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두 아이를 낳고 온전하게 산후조리도 하지 못했던 터라 손목도 시큰거리고 무릎도 아프고 온몸이 쑤셔오기도 했어요. 이럴 때 좀 시모가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시모는 자기도 일을 한다면서 나 몰라라 하고 손주들을 내팽개쳐 두고 밥 먹은 설거지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집은 난장판이었어요.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에도 남편은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고, 먼저 일어난 첫째 아이 때문에 회사에 늦은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죠. 더욱이 아이들을 놔둔 채로 혼자 낮잠을 자고 있던 남편 때문에 첫째 아이의 팔에 화상 자국까지 생긴 적도 있었어요.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는 이상 한시라도 눈을 떼어서는 안 되는데 남편은 점심을 먹으며 혼자 낮술을 마셨더군요. 그것도 자기 친구를 집으로 데려와서요. 둘이 술을 퍼마시고 낮잠을 자는 사이에 첫째 아이가 냄비에 팔을 대었었나 봐요. 그나마 그 정도이니 망정이지 뜨거운 냄비가 얼굴로 쏟아졌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무섭습니다. 취직할 생각도 없고 뭔가 가정을 위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없이 하루하루 무기력한 삶을 보내고 있는 남편이 저는 서서히 꼴보기 싫어지더라고요. 정이 떨어진다고 해야 하나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나 또 밤마다 제게 들이대는지 아주 오만정이 뚝뚝 떨어져 갔어요. 몇 년을 그렇게 저는 미친 듯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시모에게 사정사정해서 아이들을 보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고 용돈까지 드렸습니다. 그래도 남편보다 아이를 키워보신 시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아이를 시모와 남편에게 맡기면서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을 얘기하자면 아주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동네 놀이터에서 다른 아줌마들이랑 싸운 것은 물론이고 애가 장염에 걸리고 머리에 이까지 생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회사에서 야근하고 억척같이 사는 동안 아이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서 어느새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그나마 손이 덜 가는 나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래도 인성이 어찌나 바르고 착한지 제게 손편지까지 쓰면서 고맙다고 말을 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엄마, 이거 내가 산 거야. 엄마 좋아하는 초콜릿. 어머나 세상에, 이거 우리 아들이 산 거라고? 돈이 어디서 나서 샀어? 응? 엄마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가 저번에 준 용돈 안 쓰고 모았다가 산 거야. 엄마 맨날 일하고 힘든 것 같아서 이거 먹고 힘내라고. 아이고, 우리 아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들. 엄마가 우리 아들들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알지? 응, 알아. 근데 왜 아빠는 일을 안 해? 친구들 아빠는 다 일하고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오신다는데. 우리 아빠는 왜 맨날 술만 마시고 일도 안 하고 친구들이랑 놀아? 엄마만 일하잖아. 응, 그게 있잖아. 아빠가 다른 일을 하시려고 알아보는 중이라서 그래. 더 좋은 일, 더 돈 많이 버는 일을 하는 게 앞으로 나을 것 같아서 열심히 알아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만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 알았지? 아이들은 어느새 자라서 아빠의 모습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죠. 아들 둘이 그런 얘기를 해대니 남편은 자존심이 좀 상했었나 봐요. 아들들을 막 혼내더니만 갑자기 어디에 취직을 했다고 하면서 고깃집에 숯불을 피우는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야, 이 아빠도 일한다. 알았냐? 이놈의 자식들, 아빠가 얼마나 돈 잘 버는지 봐라. 니네 엄마보다 훨씬 잘 벌 거야. 아빠, 진짜? 와, 우리 아빠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었구나. 그럼. 아빠가 또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남편은 잠시 설레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일이 너무 위험하다며 다시 한번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후로도 짜장면집 배달일, 식당 서빙일 등을 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하도 일을 쉽게 그만두어 버리니 저는 애초에 기대 같은 것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생활비는커녕 그 시기에 얼마나 술을 퍼마시고 쉬는 날에 놀러들 가서 돈을 써대는지 차라리 집에서 조용히 처박혀 있는 게 더 낫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부품 조립 공장, 냉동 창고 등에서 알바를 하며 지내던 남편이 몇 년 후 잔뜩 상기된 얼굴로 제게 사업을 시작해 보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나 사업 한번 해보려고. 사업? 당신이 무슨 사업? 사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아무나 못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거야. 나 남의 밑에서는 죽어도 일 못하겠어. 아이, 그래봐야 코딱지만한 월급 받아서 언제 집 사고 그러냐? 나는 사업 체질인가 봐. 아이, 당신도 봤잖아. 남의 밑에서 일 절대 못하는 거. 아니 여보, 사업은 뭐 날로 해? 돈이 있어야 하는 거지. 이건 아닌 것 같아. 갑자기 난데없이 무슨 사업이야. 그런 건 해본 사람이나 하는 거야. 아유, 당신은 말이 안 통해. 아이, 꽉 막혀 있어가지고는. 다 나한테 방법이 있어. 나 도와준다는 사람 많다니까. 내가 또 사람 좋은 걸로는 소문이 났잖아. 아이, 당신은 잠자코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나중에 기쁨의 춤이나 출 생각해.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도 제대로 못해서 맨날 빌빌대는 사람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요?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끝이 뻔히 보이는 길을 저는 절대로 응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만약 사업하면 이혼이라고 엄포까지 내놓았지만 어디 그 사람이 제 말을 들어먹는 사람인가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갑자기 어느 날부터 바빠지더니 급기야 뭔가 일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친구와 함께하는 무슨 분양 관련된 투자라고 하던데 저한테는 자세하게 말도 하지 않으니 제가 뭘 알 수가 있나요? 황당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며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고 남편은 초기에 돈도 갖다 주더라고요.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말과 함께 그동안 고생한 저보고 쉬라고 하는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이런 남편이 최고라며 어깨춤을 절로 추고 계셨죠. 에미야, 너는 이렇게 기쁜데 왜 걱정만 하고 있니? 응? 아범이 이제 사업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우리 집도 사고 그럴 텐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해? 봐라, 벌써 얘가 얼굴이 이렇게 폈잖니?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 맞아요. 이 사람 괜히 걱정을 하고 그래. 여보, 이제 회사 그만둬. 당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일만 하느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앞으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멋진 집, 멋진 자동차까지 사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라고. 우리 엄마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아들 어때? 아들이 최고지? 그럼 우리 아들이 세상 최고지 최고야. 그렇고 말고. 시모와 남편은 그저 모든 일이 잘된 것인 것 마냥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었고 돈을 아끼며 아무도 몰래 저축도 하고 있었어요. 항상 사람 일은 앞길을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제 것이라고는 화장품 하나, 옷 하나도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고 남들이 주는 샘플 화장품이랑 유행지나 질려버린 옷들만 항상 입고 다니며 아꼈어요. 저라고 왜 좋은 집에 좋은 자동차 그리고 멋지게 꾸민 제 모습을 바라지 않겠어요. 그 누구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것이 제 어린 시절의 오랜 꿈이었는걸요. 어린 시절에 하도 가난하게 살다 보니 먼 훗날 결혼해서는 무조건 즐겁고 돈에 구애받지 않게 사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여길 정도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몇 달 지나지 않아 점점 안색이 안 좋게 변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집에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일인지 제게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어느 날은 짐을 싸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느냐고 해도 대꾸도 하지 않고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저의 불길한 예감이 하나하나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와 저 그리고 아이들만 생활하던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고 압류 통지서라는 우편물도 집에 날라왔습니다. 여기저기 모르는 사람이 남편을 찾는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저는 하루하루 잠을 못 잘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도대체 얼마를 빚을 진 건지 사람들은 남편을 찾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아무 설명도 없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어디론가 짐을 싸서 나가버린 남편이 찢어 죽일 만큼 미웠고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다는 죄책감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만 하는 남편 때문에 제가 대신 빚쟁이들한테 시달려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과 집을 장만하려고 들었던 청약저축까지 해약하면서 조금의 빚을 갚았고 시모와 아이들과 함께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갖고 있던 것이 집밖에 없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거든요. 그 와중에도 남편이라는 놈은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쌍욕을 하고 원수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 같아요. 매월 버는 월급의 반 정도를 빚 갚는 데에 쓰느라 자식들한테 제대로 교육도 못 시켜준 제가 너무 미안해서 하루도 눈물을 안 흘린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할까 싶은 마음을 갖고 있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야. 당신, 지금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내깔려 두고 그러니? 아니, 당신 진짜 뭐 하는 사람이야? 자, 흥분하지 말고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있잖아. 같이 하는 친구 놈이 내 돈을 들고 날라버렸지 뭐야. 그래서 내가 그놈 찾으려고 하다가 어디 좀 다치고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고 아무튼 나도 설명하기가 힘들어. 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나는 지금 당신이 하는 말 하나도 이해가 안 돼. 당신 처자식은 먹고 살 길이 어려워서 집까지 팔고 단칸방에 들어앉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게, 엄마한테 들었어. 미안해. 내가 금방 해결하고. 어머님한테 들었다고? 그럼 당신 어머니랑 연락하고 지냈어? 그런 거야? 아니, 당신 대체 진짜 제정신이야? 남편은 그동안 저 몰래 시모와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고 시골 어느 작은 동네에 단칸방을 얻어 한량 같은 생활을 하고 있더군요. 또 회피였습니다. 남편이 늘 하던 방식이었죠. 그저 회피하고 나 몰라라 도망가는 것, 그게 바로 남편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걸 도와준 사람은 시모였고요. 저는 너무나 큰 실망감에 이혼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온전한 가정의 모습인가 싶었고 왜 이렇게까지 저를 고통스럽게 만드나 싶었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도 어디론가 도망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를 붙들어준 아들들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자식들에게 그래도 아빠라는 존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 지경이 되어도 저는 자식들에게는 단 한 번도 남편에 대해 안 좋게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한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말을 해주었죠. 시모와 남편 모두에게 너무나 큰 천둥번개를 맞은 저는 한동안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지낼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것도 흥이 나지 않았죠. 그저 자식들을 보고 미소만 살짝 지을 정도로 말을 하지 않았고 시모가 무슨 말을 해도 뉘집개가 짖나 싶은 대응을 해드렸어요. 어느 누가 이런 상황에서 시모에게 곱게 대응이 나가겠어요. 그나마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자신이 벌려놓은 빚을 나 몰라라 하고 혼자 지방에 가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남편에게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몽둥이로 패주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지 자식과 엄마는 걱정이 되었는지 몇 달에 한 번쯤은 집에 오기도 하더군요. 저는 뼈가 빠져라 고생하고 있는데 얼굴에 기름기가 번지르르하게 피부가 좋아지고 좋은 냄새까지 풍기고 온 남편을 보자니 속에서 화딱지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또 어디서 났는지 오래된 중고차 하나를 끌고 왔는데 도대체 이 돈들은 다 어디서 난 건지 의심스럽더라고요. 당신 어떻게라도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도망다니면서 살 건데. 나랑 애들은 평생 당신이 벌려놓은 거 갚으면서 고통받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다 해결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당신한테 피해 안 주려고 따로 나와 있는 거라고. 내가 같이 집에 있어봐. 그 빚쟁이들 쫓아오고 쌩 난리를 피우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그 나쁜 놈 곧 찾아낼 거고 그 놈만 찾으면 다 해결돼. 응? 여보,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라. 제발 부탁해. 내가 당신 말고 어디다 이런 부탁을 하겠니? 나는 이렇게 미친 듯이 일하면서 빚 갚고 애들 키우고 있는데 당신은 이 차는 뭐고 얼굴은 왜 이렇게 번들번들거려? 혼자 살면서 뭐 이렇게 잘 챙겨 먹고 잘 챙겨 바르고 있는 거야? 내 꼴은 이렇게 거짓꼴인데. 당신이 왜 거짓꼴이야? 내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보이는걸.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알았지? 난 당신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예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며 저를 현혹시킨 남편은 그 후로도 몇 달에 한 번씩 집에 들락날락거리며 그때마다 제게 조금의 용돈과 반찬을 부탁했습니다. 그래도 미워도 애들 아빠이니 저는 바보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었어요. 어찌됐건 이 세상에서 그 인간과 끝나기 전까지는 제가 할 몫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이라는 작자는 정말 인간 이하의 모습을 제게 안겨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서 울며 불며 집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온 가족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울며 앞으로 남편의 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자는 한마음을 가졌고 저는 그때부터 암에 좋다는 음식부터 책까지 모든 것을 섭렵하며 집중했습니다. 항암 치료와 수술을 한 후에도 식생활도 많이 바꾸어야 하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안 좋다고 하길래 최대한 남편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게 하자고 속으로 얼마나 다짐을 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항암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저 역시 회사 일 때문에 매번은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시간을 내서 남편의 병원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병원비를 보내줄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병원에 들를 때마다 뭔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집에 최대한 빨리 가라고 하고 누군가에게 계속 핸드폰 메시지를 보내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픈 남편을 위해서 최대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많은 노력을 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채로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의 암 수술을 앞두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병원으로 갔는데 글쎄 거기에 떡하니 웬 야시시한 여자가 남편 곁에 있는 겁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제가 남편 앞에 가만히 서 있으니 그 여자가 저를 보고 남편에게 묻더군요. 자기야, 저 아줌마 누구야? 누군데 여기 서서 쳐다봐?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이제 하다 이런 짓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쪽은 그럼 누구세요? 어머 세상에, 아줌마 말하는 꼬라지가 아주 웃기네. 지금 수술 앞두고 정신 사나우니까 당장 나가요. 내가 누구든지 말든지 상관할 거 없잖아요. 야, 이런 찌질이야. 이제 하다 이런 짓까지 하고 다녔니? 이런 미친놈 같으니라고.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이런 쓰레기를 믿고 빚 갚아주고 챙겨준 내가 미쳤지. 아이고, 속이 다 후련하다. 니들 이러고 잘 살아봐 어디. 그림 좋다 아주. 그 대신 앞으로 병원비랑 니 늙은 엄마까지 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라고? 당신 이 남자 와이프야? 아이고, 꼬라지를 보아하니 남편이 바람 안 나고 못 버티게도 생겼네. 어쩜 여자가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하고 다니냐? 자기야, 자기가 나한테 반한 이유를 알겠어.
능력도 있는 자기가 저런 여자랑 어떻게 여태 버텼냐? 오호라, 능력 있는 남자라? 그래, 능력 많지. 도망가는 능력은 세계 1인자지 아주. 허우대 멀쩡해서 그림 잘 어울리는 니들이 다 알아서 하고 나는 이제 깔끔하게 물러나 줄게.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물러나 줄 테니까 병원비며 다 알아서 하는 거다. 알았지? 저는 헛웃음을 지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술 준비를 위해서 꽂고 있던 남편의 심장 박동수가 엄청나게 빨라지며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남편을 보고 그대로 나왔죠. 무슨 말도 못하고 어물쩡거리고 있는 남편의 꼬라지가 아주 가관도 아니더군요. 애초에 남편은 그런 놈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을 나오면서 택시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러 가는 동안 지나간 옛일이 파나로마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결혼 4개월 만에 한 달 여행을 갔던 일부터 건뜻하면 주말에도 외박을 하고 나가고 바람을 쐬야 한다고 했던 것이 모두 그 바람이었었나 봅니다. 바보같이 순진한 저만 그것도 모르고 있었나 봐요. 더욱 황당한 건 시모의 반응이었습니다. 나이 75살이 넘은 노모가 자신의 아들이 바람피웠다고 하니 오히려 제게 너무나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애미야, 세상 남자들 다 똑같아. 그리고 너 거울 좀 봐라. 네가 그 꼬라지를 하고 있으니 어느 놈이건 바람을 안 피우고 백이겠냐? 자고로 여자는 품에 안는 맛이 있어야 하는 건데 애비가 워낙에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고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잘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애야. 네가 그 꼬라지를 해서 있으니 남편이 너한테 그런 맛이 나겠냐고. 아, 그러면 빚 갚아주고 자식 키워주는 사람은 따로 있고 재미 보는 여자는 따로 있다는 소리죠? 이제 알겠네요. 어머님, 그럼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살게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짐 좀 쌀게요. 가방에 몇 가지만 좀 넣어보세요. 뭐? 내 짐을 왜 싸니? 그년 놈들한테 가셔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저도 좀 재미 좀 보려고요. 어머님이 방금 알려주셨잖아요. 저도 누군가한테 기대고 행복하고 즐겁게 좀 살고 싶거든요. 그 대신 아시죠? 애들 아빠 병원비랑 이런 거 재미 보는 년하고 다 해결해야 하신다는 거. 저희 이 집으로 이사 올 때 제가 모아둔 돈으로 방 얻은 거 아시죠? 어머님 잘난 아들내미 덕분에 맨날 그지같이 살았는데 이제 아주 홀가분하네요. 저 혼자 벌어서 충분히 내 아들들 행복하게 키울 수 있어요. 뭐가 어째? 애미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뇨? 그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 앞으로 재밌고 즐겁게 살 테니까 어머님도 그 야시시한 년이랑 재밌고 즐겁게 사세요. 얼른 짐 싸세요. 지금 당장 입을 것만 넣으시고 그 예쁜 년한테 사달라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것만 넣으시죠. 저는 그 즉시 콜택시라는 것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시모를 억지로 방에서 일으켜 짐을 챙겨 택시에 태워버렸어요. 팔을 놓으라고 안간힘을 쓰시며 저를 밀쳐내긴 했지만 그래도 어디 늙은 노인한테 제가 지겠어요? 온갖 일하면서 힘이 얼마나 세졌는걸요. 그 과정에서 시모에게 한 대 얻어맞기도 했지만 저는 그렇게 택시를 태워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시모를 보내버렸습니다. 아주 노인네가 얼마나 힘이 세던지 한바탕 소란을 피운 후 팔이 다 쑤시더라고요. 안 가겠다고 버티시면서 저랑 실갱이를 했는데 아마도 그때 평소에 쓰지 않는 힘을 썼던 것 같네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모까지 그곳으로 보내버리고 나서 저는 그냥 너무나 다 후련할 줄만 알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그동안 바보같이 살아왔던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결국 이 꼴까지 보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세월이 야속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던 것 같아요. 몇 시간이 지난 후 남편이라는 놈이 병원에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다 잘못했고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발 병원비를 좀 보태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더군요. 무릎 꿇고 당장 빌어도 모자를 판국에 자기 살겠다고 이 상황에 돈을 구걸하는 남편을 보니 암이고 뭐고 그냥 콱 싸대기라도 날려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기 여보, 진짜 오해야. 병원에서 당신이 본 거 그게 다가 아니야. 그 여자가 있잖아. 그 이 동네에서 유명한 다방 마담인데 말이야. 아니 그년이 나 좋다고 혼자 쫓아다닌 거라니까. 아니 당신이 본 게 전부가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 오해하지 말라고 전화한 거야. 그리고 저기 당신이 모아둔 내 병원비 말인데 그거는 줄 거지? 응? 참나 어이가 없어서 여태껏 수많은 날들을 그렇게 밖에서 외박을 하면서 뭐하고 지냈니? 나 당신이 온전하게 나만 바라봤다는 거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생기고 쉽게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동안 나한테 한 행동을 보아하니 그림이 딱 나온다. 안 봐도 비디오야. 그 타방 마담인지 뭐신지 그 여자랑 행복하게 잘 살아. 아주 그림이 좋더라. 당신 얼굴이 왜 그렇게 번지르르 해졌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 그 여자 사랑 듬뿍 먹고 살았나 봐. 더 이상 나 힘들게 하지 마. 나도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 여보? 아니야, 그 오해라니까. 나 정말 결백해. 그 여자가 그 일방적으로 나 좋다고 거의 스토커처럼 쫓아다닌 거라니까. 제발 여보. 그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애들 생각해서 이제 끝이야. 영원히 끝. 그동안은 애들 때문에 겨우겨우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애들도 클 만큼 컸고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언제까지 내 등골 빼먹을 거야, 이놈의 인간아. 나 이제 더 이상 바보가 아니야. 그년이랑 평생 행복하게 살아. 이혼 서류는 내가 정리 다 해서 바로 접수할 거니까 그리 알고. 남편과의 통화를 그렇게 끝내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갔습니다. 작지만 저희만의 오붓한 공간으로 옮겨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했고 이혼은 잘 진행이 되었죠.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니 남편의 빚이나 생활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자 오히려 아이들과 저 셋이 지내는 데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제가 많은 돈을 갚으며 살았는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쌍욕도 듣고 남편이 사정사정을 하면서 동정심에 호소도 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만의 길을 갔어요. 아이들에게도 잘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었고요. 전화번호와 집 주소 모두가 바뀌어 버렸기에 더 이상 남편과 시모는 제게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예전 직장으로 몇 번 전화가 왔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직장까지 얻었기에 더 이상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합리한 일을 당할 일도 없게 되었죠. 결혼해서 이혼할 때까지 아이들 빼고는 단 한순간도 행복하고 즐거웠던 적이 없던 저는 이제서야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 모임도 나가고 봉사도 다니면서 아주 많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이렇게 재미나고 즐겁게 살아가고 싶네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